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하는 키워드 포착입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행의료법에는 간호간병 통합 병동의 경우 간호간병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고 보호자나 간병인은 상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기본적인 생리 현상도 해결하지 못하며 밤낮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결국 환자가 따로 간병인을 구하거나 보호자가 병실을 지키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가족 중에 입원 환자가 생기면 치료비도 문제지만 이 간병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우리 가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의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병원 측에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서 환자를 보살피는 것인데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간병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전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지 않거나 또 우리 가족이 없어도 이게 환자가 입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네.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포괄 간호 서비스 시범 사업이 시행되었고요. 2015년 1월부터 포괄 간호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포괄 간호 서비스의 명칭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그 간병 문화 문제에 대해서 지난 메르스 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억이 이 통합 서비스 도움에 좀 더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물론입니다. 당시에 가족과 간병인이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환자를 돌보는 우리나라 특유의 간병과 병문안 문화가 대규모 감염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전 국민이 간병 문화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생겨난 게 맞긴 맞군요. 네, 그렇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인데요. 그 본질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병원 안전의 취약함을 보완하면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난 6월 29일을 기준으로 민간병원 283곳, 공공병원 64곳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동 수는 557개이며 병상 수는 2만 3천여 개에 달하는데요. 지역별로는 경인의 100개소, 서울 71개소, 부산과 경남의 52개소, 경북 46개소, 대전과 충청 35개소, 광주와 전라 33개소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각자 또 어떤 반응일지도 궁금한데 일단은 뭐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네,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있는 간호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병비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간병인 고용 비용은 일일 7만 원에서 8만 원이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신청하면 하루 2만 원 정도 듭니다. 사설 간병인을 한 달 고용하면 200만 원 이상이 드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몇십만 원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호자들에게도 꽤 만족스러운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치료비와 비슷한 간병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비싸다는 건데 이 간병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죠. 네, 보호자들에게는 간병비가 매우 큰 부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실제로 40세에서 50세 중년층은 부모의 의료비와 간병비를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부모를 부양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는 40세에서 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2명 중 1명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부양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의료비와 간병비를 꼽은 응답자가 무려 48.9%로 가장 많았습니다. 간병비 부담이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네, 정부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간병비만으로 이른바 실버 파산을 피할 수가 없을 지경인데요. 네. 간병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9년 추정한 국내 간병비 규모는 연간 약 4조 원에 이릅니다. 연간 수조 원이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간병비로 지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환자 간병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더 길어지면 이 간병 자체가 또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도 같거든요. 네, 환자의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은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는 이른바 간병 실직에 내몰리게 되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면도 있지만 문제는 또 간병의 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노인 환자에게 욕창을 생기도록 방치하는가 하면 아니면 굶기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학대를 일삼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죠. 네, 그 부분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고용한 간병인의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닙니다. 외부 용역으로 수급한 비정규직인데요. 네. 그러니 전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외국인 간병인이 50%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언어 소통 문제, 24시간 연속 근무 등으로 간병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가 많네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간병 제도는 어떤지도 좀 알아볼까요? 선진국 가운데 보호자가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가족이나 전문인에 의한 간병이 일반적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간호간병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제도를 바꿨는데요. 호주와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국도 간병비 문제는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쨌거나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경우에는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병원의 간호 인력에게 이렇게 전문적인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환자나 보호자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실제로 전문 인력이 간병한 뒤로 환자의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환자 역시 84.2%가 주위에 공고하겠다고 말했고요. 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2%가 다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의견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또 하나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게 고용 창출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본격화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간호사 3,046명, 간호조무사 2,217명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신규 채용됐습니다. 간호인력 고용 창출 효과를 보인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직접 고용자 9만 8천여 명, 간접 고용자 6만여 명 등 전체 16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간호인력의 고용 창출 효과도 가질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문제점과 한계점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네, 문제점들로는 우선 임상 간호사 부족, 병원의 규모별, 지역별 간호인력 불균형, 가임기 여성의 비율 증가 등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부실한 것은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서 간호사는 1인당 5에서 10명의 환자를, 간호조무사는 많게는 40명의 환자까지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간호사회 용역 연구 결과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1대5에서 1대7, 종합병원은 1대7에서 1대12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최대 7명, 간호조무사 1인당 최대 40명을 돌볼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최대 12명, 간호조무사 1인당 최대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사 1명이 5인실 기준으로 2병실을 다 담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병원은 또 5인실, 병실 3곳을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간호사 부족이 좀 상당히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평균 9.1명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5.2명에 불과한데요. 스위스, 덴마크 등 서구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제대로 된 간호 인력의 충원 없이 그저 병동만 늘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업무량에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 게, 간호사들이 하는 그 기본 업무 외에 다른 도움을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환자를 돌보는 간호 인력의 업무 과중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주사를 놓는 등의 간호 업무 외에도 목욕과 양치질, 식사수발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병 인력에 비해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서비스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간병의 역할을 간호사가 모두 맡아서 수행한다는 그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 자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를 위한 간호 이외에 식사 보조, 용변 처리 등의 많은 일들이 사실상 간호의 영역이 아니었는데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행되면 해당 업무는 간호사들이 모두 떠안게 됩니다. 사실상 간호 인력의 협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간호사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간호사들에 대한 부분 말고 다른 문제점도 지적된 게 있습니까? 네, 지역 편차도 큰 문제인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의 간호 비용 부담을 줄이는 장점도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심해지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미 지방에서는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간호 인력이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쏠리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은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행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상당하다는 건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서울 22.2%, 경기 21.9%, 인천 36.7% 등으로 수도권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광주 9.5%, 강원 2.6%, 경남 4.6%, 충북 7.7% 등 지방은 시행률이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네, 지방은 거의 한 자리 숫자네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이 같은 현상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간호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겁니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의원급 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전체로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간호 인력 3만 7천여 명을 충원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는 힘들겠네요. 네,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 처우가 서울과 지역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통합 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은 폐업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면서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는 걸 또 막게 되는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부 대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의 타겟책으로 2017년 주요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을 내놨습니다. 주 내용은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는 등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서비스 수행 주체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모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통합 서비스 시행 확대는 근무 여건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간호 인력 수급 문제의 원인은 의료기관 사이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또 현재 간호사들의 근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올해 간호 인력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7시간으로 전체 취업자보다 5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의료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부정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간호조무사 1명은 환자 3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호조무사 1명이 그보다 많은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간호조무사가 통합 서비스에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네. 참 여러 면에서 살펴봤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참 아직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다고요? 네, 병의 정도에 따른 인력 배치도 꽤 큰 문제입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진료 과목과 병의 정도에 상관없이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병동에는 다양한 종류와 강도의 욕구를 가진 환자들이 대거 섞여 있습니다. 네. 그중 거동이 어렵고 식사 보조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1명만 있어도 간호인력은 그 환자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간병 서비스가 줄어들게 되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병실 1개당 4명이 입원한다고 쳐도 간호사 1명이 2개 입원실을, 간호조무사는 10개의 입원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중증 질환 환자가 5명 중 1명만 있다고 해도 병동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중증도에 따라서 인력 배치를 좀 다르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확실히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지원도 해주면서 사명감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한 말입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하는데요.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바라는 환자들 역시 모두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포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